안녕하세요. 달빛이 하단 편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선시대 이야기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추적 이야기이기도 하고, 살아남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님과 머슴. 신분이 하늘과 땅 차이인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기울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짓밟으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만석이라는 포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려는 한 사람. 어떻게 됐는지 천천히 들어보세요. 마님의 이름은 윤소희. 28살. 경상도 윤씨 대감댁의 종부였습니다. 16세 이 집에 들어와서 12년을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남편 최참파는 한양에서 벼슬살이를 하며 1년에 2번, 잘해야 3번 집에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혼자서 이 큰 집을 운영했습니다. 겉으로는 흠 하나 없이 반듯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12년 동안 억눌러온 외로움이 가슴 안에 돌덩이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서책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이주는 이 집에 들어온 지 4년째. 나이 31. 원래 신부는 중인 종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하고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주는 살아남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안다는 것도 셈이 빠르다는 것도 절대 내색하지 않으면서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밭을 갈았습니다. 밤에는 혼자 하늘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처럼. 어느 봄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소희가 창가에서 읽던 시경실 찡이 마당으로 날아갔고 마침 장작을 패던 이준이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책이 펼쳐진 채로 있었고 거기 적힌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 구절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구절이었습니다. 창 위에서 소희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살구꽃이 흩날렸습니다. 딱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희는 일기를 썼는데 다 쓰고 보니 내용이 없었습니다. 시경 구절 하나만 반복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먹으로 지웠습니다. 글자는 비쳐 보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그 일을 없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준을 피했습니다. 마당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월의 어느 밤 장대비가 쏟아졌고 서재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소희가 밖을 내다봤을 때 마당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 밤에 혼자 장대비를 맞으며 서재 지붕을 고치는 사람. 이준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물었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계신 곳이라 먼저 해야 할 것 같았다고. 소희는 일어나 장롱을 열었습니다. 수건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쓰는 수건, 향 냄새가 배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꺼내야 했는데 그냥 들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마루 끝에 놓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이 수건을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한 번 꼭 감았습니다. 소희는 방 안에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소희가 마당에 서책을 두면 이준이 책을 올려놓으면서 안에 쪽지를 끼워뒀습니다. 책 구절을 자기 손으로 옮겨 적은 것이었습니다. 소희는 읽고 다음 문장을 적어 돌려보냈습니다. 말로 하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그것이 더 솔직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보름달이 뜬 밤 뒤뜰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준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말했습니다. 몰락한 중인 집안, 처형당한 아버지, 숨기고 살아온 4년. 소희가 왜 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만은 거짓 없이 잊고 싶어서입니다. 소희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보낸 쪽지를 베개 밑에 넣어두었다.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눈도 오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두 사람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건넜습니다. 오만석이 이 고을에 온 이유. 포교 오만석은 그냥 포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특별히 파견된 인물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포교지만 실제 임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영모 연루자, 도주, 색출. 10년 전 일어난 영모 사건의 잔당들이 아직 곳곳에 숨어 있다는 첩보가 있었고, 오만석은 그들을 잡아오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이미 3명을 잡아 한양으로 보낸 전력이 있었습니다. 모두 신분을 바꾸고 하인이나 상인으로 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만석이 그들을 찾아낸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는 것, 눈빛을 보는 것. 배운 사람의 눈빛과 못 배운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손을 보는 것. 글을 쓰는 사람의 손과 일만 한 사람의 손은 다릅니다. 그리고 실수를 기다리는 것. 오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를 무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고을에 부임한 첫날, 오만석은 주막에서 고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씨 대감댁에 이상한 머슴이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를 아는 것 같다는 이야기.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는 이야기. 성씨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 오만석은 술잔을 내려놓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만석이 처음 쓴 방법은 직접 움직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을 풀었습니다. 심부름을 대신 해주고 엽전을 쥐어주면서 이 집 저 집 하인들과 어울리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모은 이야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윤씨 대감댁 이준이라는 머슴은 장작을 팰 때 나무 결을 보고 팬다고 했습니다. 보통 머슴들은 그냥 힘으로 팹니다. 결을 보고 팬다는 것은 섬세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 셈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시장에 심부름을 다녀오면 거스름 돈이 한 푼도 틀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밤에 혼자 앉아서 입술을 움직인다는 것을. 무언가를 외우는 것 같다고. 오만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숨기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만석은 다음으로 이준의 성씨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 중에 이준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4년 전 어디선가 왔다고만 알려져 있었고, 고향이 어디인지,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은 같은 고향 사람이 하나쯤 있는 법인데, 오만석은 윤씨 대감대 가인들 중 가장 입이 가벼운 자를 골랐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막쇠라는 하인이었습니다. 막쇠에게 접근해서 술을 샀습니다. 이준이 원래 어느 집안 출신이냐고 물었습니다. 막쇠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왔다고. 갑동 영감이 데려왔다고. 오만석은 갑동 영감에게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갑동은 20년 넘게 윤씨 집안을 지킨 늙은 머슴이었습니다. 오만석이 길에서 우연인 청말을 걸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 계셨으니 사람 볼 눈이 있으시겠다고. 이준이라는 머슴 사람됨이 어떻냐고. 갑동이 굳었습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고. 오만석은 웃으며 더 물었습니다. 원래 어느 집 자식이냐고. 집안이 어떻게 되냐고. 갑동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만석은 그 흔들림을 봤습니다.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오만석은 이준이 심부름을 나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막쇠한테 미리 들었습니다. 길목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준이 나왔습니다. 오만석이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마치 그냥 지나가다 마주친 것처럼. 어느 집 하인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준이 대답했습니다. 윤씨 대감댁이라고. 오만석이 또 물었습니다. 본성씨가 어떻게 되냐고. 이준은 이 사람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김가진거라고 답했습니다. 이 고을 토박이라고. 오만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준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김가. 이 고을에 김가가 많지요. 오만석이 먼저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준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만석은 한양으로 급히 연락을 보냈습니다. 영모 연루자 명단 중 생사미확인자 목록을 가져오라고. 열흘 후 명단이 왔습니다. 오만석은 그것을 밤새 뒤졌습니다. 경상도 출신, 중인 집안, 나이 대략 30 전후 생사미확인. 후보가 3명 나왔습니다. 그 중 한 명이 눈에 걸렸습니다. 강씨 장실. 아버지는 영모 주모자 중 한 명으로 처형. 아들은 도주, 이후 행방불명. 강씨. 이준이 숨긴 성씨였습니다. 오만석은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잡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 자가 강씨라는 것을 증명할 무언가. 아니면 자백. 오만석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함정을 파기로 했습니다. 오만석이 쓴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막쇠를 통해 소문을 흘렸습니다. 이 고을 포교가 영모 연루자 후손을 찾고 있다는 것. 그 자의 아버지 이름이 강아무개라는 것.
증거를 가져오는 자에게 상금을 준다는 것. 소문이 퍼지면 이준이 그것을 듣게 됩니다. 당연히 불안해집니다.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도망치려 합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잡으면 죄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이 오만석의 계획이었습니다. 소문은 이틀 만에 윤 씨 집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막쇠가 부엌에서 떠들었고 그것이 복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복술은 발이 묶였습니다. 마님한테 말해야 하는지 이준한테 말해야 하는지 결국 이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이준이 굳었습니다. 소문 속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오만석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준은 갑동 영감방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등불도 켜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갑동이 말했습니다. 떠나야 한다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빨리. 도망치듯 하면 의심을 산다. 자연스럽게 떠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주는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떠나는 방법. 그것이 있기나 한 건가. 주인이 보내주지 않으면 머슴은 집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무단이탈은 그 자체로 죄가 됩니다. 오만석은 그것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는 한 소희가 위험하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그를 집에 들인 마님도 연루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주는 그날 밤 아버지의 편지를 태웠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들을 모조리. 불꽃이 어둠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희가 복수를 불렀습니다.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포교가 이준을 찾고 있냐고. 복술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마당에서 이준이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 위에 칼이 매달려 있다는 것이. 소희는 오래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벼루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소희가 쓴 것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 집 머슴 하나를 전라도 지인 집으로 보내야 한다고. 소개장을 써줄 수 있냐고. 사정이 급하다고.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상히 여길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가 집안일로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편지가 한양으로 갔습니다. 소희는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오만석이 움직였습니다. 편지가 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만석이 윤씨 대감댁에 직접 나타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을 내 하인 및 머슴 신원 확인. 새 부인 포교로서 관내 인원을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였습니다. 소희는 오만석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도 불안하게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소희는 평소 마님 얼굴을 했습니다. 차갑고 반듯하게. 오만석이 집안 하인들 명단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준의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준이라는 머슴, 여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4년 됐다고. 오만석이 물었습니다. 원래 어느 집안 자식이냐고. 집안 내력이 어떻게 되냐고.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갑동 영감이 데려왔는데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들었다고. 하인 하나하나의 집안 내력까지 알 수는 없지 않냐고. 오만석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소희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 혹시 이준이라는 자가 글을 읽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는다고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머슴이 글을 읽으면 이상한 일이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담담하게. 오만석이 물끄러미 소희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스럽게 해드렸습니다. 오만석이 나갔습니다. 소희는 그가 대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아온 것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오만석은 물러선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표정을, 목소리를, 눈빛을, 그리고 무언가를 읽었을 것이었습니다. 오만석이 다음으로 한 일은 이준의 과거를 추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영모 당시 기록을 뒤졌습니다. 강씨 집안 후손 중 남은 자가 있다면 어디로 흘러갔을지, 그 나이대의 남자라면 어디 있을지,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영모 사건 때 강씨 집안을 아는 자가 이 고을 인근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훈장이었는데 강씨 아버지와 어릴 때 같이 글을 배웠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만석이 그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처음에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만석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두고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찾아간 날, 훈장이 결국 말했습니다. 강씨 아들이 눈이 특별하게 생겼다고. 오른쪽 눈 아래 점이 있다고. 오만석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윤씨 집안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준의 오른쪽 눈 아래를 기억해냈습니다.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습니다. 오만석은 포졸셋을 데리고 윤씨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갑동 영감이 먼저 봤습니다. 갑동이 마을 길목에서 오만석 일행을 봤습니다. 포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즉시 알았습니다. 잡으러 오는 것이라는 것을. 갑동은 죽으림을 다해 뛰었습니다. 늙은 다리로 숨이 차도록. 이준이 뒤뜰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갑동이 달려와 낮게 외쳤습니다. 포졸이 온다. 지금 당장 나가라. 이준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려는데 소희가 뒤뜰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소희가 상황을 파악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준을 봤습니다. 이준이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빨리 광으로 가라고. 안에 큰 항아리들이 있다고. 숨어 있으라고.
이준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소희가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숨겨준 마님이 연루됩니다. 소희가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어서. 이준이 소희를 한 번 봤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오만석이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포졸 셋이 뒤를 따랐습니다. 소희가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얼굴로 어인 일로 이러십니까? 오만석이 말했습니다. 이준이라는 머슴을 만나야겠다고.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보냈다고. 오만석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내보냈다니요. 어디로 말입니까? 소희가 품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 최참판의 소개장이었습니다. 전라도 전주의 지인에게 보내는 서신. 날짜가 열흘 전이었습니다. 소희가 말했습니다. 전주로 보냈다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들었다고. 참판 어른이 직접 소개장을 써준 것이라고. 이것이 소희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준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준이 이미 합법적으로 이 집을 떠났다는 서류. 포교가 뭐라 해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오만석이 소개장을 받아 들었습니다. 최참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소희를 봤습니다. 소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석이 물었습니다. 언제 떠났냐고.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사흘 전이라고. 이미 전주에 도착했을 것이라고. 오만석이 다시 소희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문을 열었습니다. 항아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주는 없었습니다. 뒷뜰을 봤습니다. 창고를 봤습니다. 헛간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이주는 안항아리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포졸이 들어왔을 때 숨을 멈췄습니다. 항아리가 흔들렸습니다. 포졸이 항아리 사이를 봤습니다. 이준과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소희가 발을 헛디뎌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일부러였습니다. 포졸이 소리를 듣고 광에서 나갔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소희가 일부러 그런 것을. 오만석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집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준의 흔적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준이 태워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만석이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혹시 그 머슴이 양반 집안 출신이 아니라는 것 아셨습니까?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단호하게. 제 남편이 소개장을 써준 사람입니다. 최참판 어른이 신원을 확인하셨다는 뜻이겠지요. 오만석은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대문을 나섰습니다.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소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복술이 달려와 붙잡았습니다.
소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이것을 들었습니다. 광 안에서 이주는 소희와 오만석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소희가 오만석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막았는지, 얼마나 냉정하게 버텼는지. 이주는 항아리 뒤에서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울음인지 뭔지 모를 것이 올라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여자가 저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저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을 때 갑동이 광문을 열었습니다. 포졸들이 완전히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한다고. 이준이 나왔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안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준은 잠시 안채를 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갑동 영감이 미리 준비해둔 보따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주는 전주에 도착했습니다. 최참판의 소개장 덕분에 새 신분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만석은 끝내 그를 찾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오만석은 다른 고을로 전임됐습니다. 이준거는 미결로 남았습니다. 영모 잔당색 출입문은 계속됐지만 이주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전주에서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냐는 물음에는 언제나 웃기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무언가를 담고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소희는 윤씨 대감댁에서 늙었습니다. 서책을 읽고 마당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매년 봄 살구꽃이 피면 창가에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다고 복술은 기억합니다. 소희가 세상을 떠난 후 복술이 방을 정리하다 베개 밑에서 낡은 쪽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쪽지. 시경 구절이 작고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가 누구의 것인지 복술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것은 수건 하나, 쪽지 몇 장, 그리고 어느 새벽 마당에서의 눈빛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하나로 소희는 목숨을 걸었고 이주는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가 오만석 앞에서 버텼던 그 장면 어떠셨나요? 손 하나 잡지 못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이루어진 사랑보다 오래 남는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끝나지 못했으니까 끝나지 않는 거겠지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달빛이 하단 편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